하겠습니다. 네, CS에 대해서 이번 주에 네. 진행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RTX 시리즈랑 이제 AMD 쪽 음, 라인업을 좀 조사해왔어요. 음. 그래서 일단 한번 자료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GDDR7 메모리가 들어간 RTX 50 시리즈, 요게 좀 핫했죠? 네,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1월 7일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발표한 네네. 날짜가. 네. 그래서 이제 50 시리즈 관련해서 이제 젠슨 황이 이제 네네.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GDDR7 메모리 탑재했고 최대 이제 1.8TB의 비트 퍼 세크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음. 예, 그리고 920억 개의 이제 트랜지스터가 탑재되었고, 야, 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긴 그래서 하네요. 성능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AI 성능에 대해서는 4000 TOPS, 네. 테라플롭스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제가 이제 이 번호는 제가 테라플롭스라고 테라플롭스는 하죠. 밑에 있는데, 근데 이게 아, 아마 다를 거예요, 명칭이. 테라옵스 테라옵스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테라옵스인가 네. 해가지고 성능이 그만큼 올라왔고 RT 성능은 380 테라플롭스 올라간 음. 상황입니다. 쉐이더 성능도 125 테라플롭스가 올라온 상향이 됐고 네. DLSS4 다중 브레인 생성 기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향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RTX 50 시리즈에서 좀 변경이 많았던 게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DLSS4 기술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 좀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5090 시리즈 한번 자료 한번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디자인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네. 예, 보시면은 여기 PCB가 좀 약간 5090인데 이제 음,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음, 대략적으로. 그래서 와, 이게 전자공학적으로 설계가 가능할까? 음. 보면은 뭐 구조를 PCB 단수가 보면은 높아졌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단수가 같은데. 근데 원래는 네. 뭐 20 시리즈나 30 시리즈, 40 시리즈를 보면은 보통 이제 2.5D, 네. 2.5 그래픽 카드 슬롯을 갖고 있는 게 2.5D 정도 사이즈거나 아니면 네네. 3슬롯 가격까지 가까이 먹었어요. 그런데 음. 최대 사이즈가 2슬롯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발표한 게 2슬롯까지 최대 먹는다. 아, 근데 그만큼 두께가 얇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두께가 얇아지면은 냉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TDP가 워낙 올라갔다 보니까 음. TDP래 TGP죠 이제. 네, 그래서 TGP죠. 예. 이것도 그렇군요. 저도 이제 TDP를 항상 TDP만 생각했다가 아니 근데 네. 이게 20 시리즈부터 이제 TGP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좀 달라진 것들이 또 MSRP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네. 볼까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MSRP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2,500달러 네. 정도 예상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상을 깨고 1,999달러에 그러면 발표를 했습니다. 동일한 동결인 것 가격이에요. 같은데요? 동결이에요, 아예. 네. 40 그렇죠. 동결됐고, 예. 거기다 GDDR7 32GB 메모리. 전작 같은 경우는 GDDR6로 24GB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24기가바이트가 들어갔는데 음. GDR7으로 32기가 메모리가 탑재됐고 메모리 버스도 올랐어요. 아시죠? 메모리 버스도 원래 기존에 256비트 256은 아니고 384였던 것 같기도 383인가 하고. 네. 256이었는데 메모리 버스도 사용되었고 아, 쿠다 그렇군요. 코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음. 21,760개의 쿠다 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GP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올랐어요. 아, 또 그게 또 많이 올라갔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력 소비가 많이 또 증가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보시면은 퍼포먼스를 제가 이게 엔비디아에서 제공된 거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게임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DLS랑 풀 RT를 적용했을 때 보통 게임 성능이 대략 2배 이상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DLSS3 대비 좀 상당히 향상이 좀 있긴 했네요.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프레임 네, 제너레이션 그 기술들의 특징이 인풋 렉이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은 이거 좀 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깡 성능을 비교하자고 보면은 네. 뭐 이제 뭐 각종 커뮤니티를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고 해봤는데 이제 4090이나 그런 옛날 4000번대 시리즈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높은
성능 향상은 없을 거라 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기 보면 파크라이 같은 거 6를 네네. 기준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성능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한 30%, 20%? 아,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조금 여론이 좀 이건 애매하다. 약간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예. 거군요. 그리고 뭐 기업들에서 많이 또 쓰면 뭐 딥러닝이나 이제 AI에 대한 부분도 많이 또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거기서도 이제 그쪽은 보통 이제 DLSS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딥러닝 연산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학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쓰는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성능 향상이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4090 시리즈의 중고가도 웬만하면 방어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네. 보면은 5080, 5070도 이렇게 5080 설명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5080도 이제 4080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제 MSRP도 똑같이 999달러 딱 동결입니다. 반토막이군요. 네. 그래서 GDDR 이제 저도 예상으로는 GDDR6X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7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6기가 메모리로 그리고 256비트의 메모리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도 1752개 쿠다 코어를 지원하고 있고 TGP도 조금 올랐어요. 아쉽게도. TGP.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성비는 이게 참 좋아졌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네요. 좀 애매하죠. 아, 사실 좀 이 엔비디아가 저전력에는 별로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10 시리즈 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니. 그렇죠. 블랙의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전력을 너무 많이 먹지 않나. 저도 좀 이게 안타까운 건 따로문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페르미. 아예 그래도 그때 페르미랑 비교를 하면은 페르미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근데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라. 아니 근데 그때 페르미 얼마였어? 페르미 그때 그때 쌌죠. 그래도 아니 그때는 전력 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페르미가 GTX 40 40 45 시리즈였죠. 40 시리즈죠. 네, 400 시리즈. 그때 전력 해봤자 500와트, 400와트면 충분했었는데. 그렇게 한데 이제 아 근데 그 전 시리즈랑 비교하면 네.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근데 한 이제 더블 그 전 정도. 시리즈 때는 GTX 막 285라고 해서 듀얼 GPU 칩도 나오고 이랬는데 페르미 때는 이게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렇네. 안 됐다가 케플러 들어가서 다시 이제 듀얼 GPU 카드가 조금 나왔고 이랬으니까 그 정도로 좀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나왔던 친구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TGP가 계속 점점 올라갔긴 했어요, 확실히.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10 시리즈가 그나마 좀 괜찮았었고 음. 제가 봤을 때 3000 시리즈부터 이제 전력 소비량이 많이 증가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이라든가 AI 쪽에서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070 Ti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5070 Ti도 보면은 게임 성능이랑 이런 부분도 똑같이 DLS라든지 풀 RT 적용했을 때 최대 이제 2배 성능 향상 또 보이고 있고요. MSRP는 749달러. 제가 알기로는 얘가 50달러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GDDR7도 16기가 메모리 지원하고 있고 저는 이제 얘도 6X로 지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GDDR7으로. 그건 그렇고 메모리 버스가 192비트가 아니라 256비트로 동일한 건 좀 의외네요. 의외네요. 그래서 야 이거 5070 Ti가 나중에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은 얘가 그나마 좀 전성비 있는 그래픽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지금. 그나마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그냥 무난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이런 그렇죠. 얘기 같네요. 네. 그래서 얘도 보면은 5070 밑에도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예 그냥 한번 바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5070도 나쁘지 않은데 네. 5070 Ti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금액 차이가 한 200달러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다 넘어가셨네? 네, 그렇죠. 그리고 5070 같은 경우는 지금 TGP가 250W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5070 Ti랑은. 그렇죠. 뭐 쿠다 코어라든지 뭐 TGP라는 거든지 보면은 그렇게까지도 많이 차이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5070이랑 5070 Ti 사이에 급 나누기가 있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작업용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용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왠지. 맞아요.
아직까지 뭐 DLSS4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뭐 네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예,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젠슨 왕이 이번에 이렇게 떡하니 4090이랑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이거 좀 설레발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DLSS4를 믿는다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DLSS4를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지원되는 게임이 적잖아요 솔직히. 적기도 하거니와 일단은 말을 맙시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DLSS4 기능에 대해서 네. 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이 기능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DLSS가 네네. 이제 뭐 보통 안티에어리싱이라든지 뭐 계단 현상 제거라든지 뭐 프레임 네.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번에 DLSS4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DLSS 기능을 키면은 원래 네. 한 프레임당 이제 출력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멀티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2개 이상 이제 프레임을 화면을 제공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AI 학습의 능력을 통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RTX 30 시리즈까지는 예, 프레임이 하나가 이제 렌더링이 끝나서 주어졌으면 거기서 프레임 하나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프레임이 하나가 제공되면 거기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또 추가로 생성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DLSS4 프레임 제너레이션의 그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 이제 두 배 이상 이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네.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제공했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I 모델이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40%도 이제 더 빠르고 이제 VRAM 같은 경우도 30% 이상 더 줄일 수가 있어서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DL 원래 요즘에 PC 게임도 좀 대작 나오는 것들 보면은 네, VRAM을 그냥 처먹처먹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DLSS4까지 이제 쓰려면은 역설적으로 얘는 약간 좀 저렴한 GPU에서 쓰려고 만든 기술인데 네,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비싼 GPU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VRAM 사용량이 좀 줄면은 이런 한계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DLSS 기능을 켰을 때 네네. 4070으로 아니 5070이죠. 네네. 네, 5070으로도 네. 이제 4090급의 성능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아. 아마 이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젠슨왕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5070이나 뭐 5060번대까지 그런 카드들에서 성능 향상이 좀 두드러지고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제 DLSS4 기술을 이제 네. 출시함에 따라서 이제 75개의 이제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이게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네. 봅시다. 지금 RTX 50 시리즈 지금까지 이제 데스크탑 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거 말고도 노트북도 요즘에 참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RTX 5090, 네. 5080, 5070 대에 5070 이제 모바일용 그래픽 카드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네. 이거 금액은 제가 이게 솔직히 이게 엔비디아 이게 노트북은 따로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 레이저 기반 레이저 아마 이거 레이저로 노트북이 레이저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금액대로 이제 발표한 것 같은데 네. 뭐 MSRP 기준은 2,899달러. 와, 비싸긴 하네요. 2899면 5090이면은. 엄청난데요. 그래서 게임 성능에 대한 비부는 뭐 많이 4090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4090에 이제 5070도 똑같이 보면은 이제 여기 엔비디아 측에서 말씀한 거는 4090의 성능을 절반 이제 수준의 전력으로 즐길 네. 수 있다고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절반 수준의 전력이면 성능이 대체 얼마나 깎일까요? 한 30%? 40% 그렇죠. 깎이려나? 30% 40% 깎이겠죠. 그건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요새 옵티머스 기능 쓰나요?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잘 쓰죠, 이제. 네. 예. 옛날에만 그게 옵티머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참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안 쓰는 걸로 잘 알고 있어가지고 거의 요즘에는 또 이제 고주사율 모니터라든가 G싱크라든가 이런 특화 기능들을 또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냥 GPU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방식들을 좀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게이밍 노트북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MUX, 멀티플렉서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는 약간 염가형 친구들도 외부 디스플레이로 뺄 때는 다 그 GPU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출력하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참 좋아졌긴 했네요. 옛날에는 옵티머스 때문에 그렇죠. 참 짜증났었는데. 옛날에는 옵티머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외부 모니터 출력하더라도 이게 내장 그래픽 기본에 그 외장 그래픽은 연산용으로만 써가지고 외장 그래픽 특화 기능인 뭐 G싱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120Hz 이상의 주사율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에 좀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절반 수준으로 이제 즐길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이거를 한다고 해도 이제 이제 하락폭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전력이 그렇겠죠. 또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율이 또 요즘에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RTX 50 시리즈의 한국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같이 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이제 저희 그 한국 엔비디아에 있는 공식 네.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지금 내려갔어요. 음, 일단은 지금 5090 기준으로는 이제 369만 맞습니다. 원이고요. 지금 근데 이제 KRW 달러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엔비디아 측의 실수인 것 같고 원화라는 점 한번 다시 양지를 네. 드리겠습니다. 뭐 5080 같은 경우는 189만 9천 원, 음, 5070 Ti는 139만 9천 원, 뭐 5070 같은 경우 100만 9천 원. 참 이게 경제 유튜브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대인플레이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려간 거 보면은 확정이 아니라고요? 네, 확정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지금 내려간 것 같긴 하고, 솔직히 지금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아직 1월 20일이 안 됐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관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금액을 아직 측정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고. 용산에서 이거 수입하시는 분들이 참 이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제 레퍼런스 가격이 이제 네. 공식 가격이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비래퍼 있잖아요. 뭐 네네. 에이수스라든지 뭐 기가바이트라든지 뭐 펠럿. 네, 그 친구들은 그런 뭐 SOS 한 또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0%씩 더 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위 모델 같은 아무래도 이제 경우는. 그쪽에도 업체에서도 이제 네. 이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5080, 5090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TDP가 뭐 350W를 넘고 5090은 아예 600W에 육박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좀 제대로 쓰려면은 거의 수랭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랭 아무래도 온도가 뭐 일부 저기 국내로 뭐 이게 잡히나? 그게 저기 그 뭐냐 우리가 저기 그 보는 저 커뮤니티들 뭐 텀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5090이 뭐 그냥 풀로드 상태는 90도 가까이 뭐 찍는다. 네. 파운더스 에디션이.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그럴 수밖에 들어가지고. 없다고 생각하는 네. 게 제가 예전에 썼던 그래픽 카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데온 7이라고. 그 친구가 3펜이었는데도 그 맥시멈 한 500W, 450W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야, 온도가 GPU 온도가 80도대 후반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를 수랭으로 바꿀까 하다가 결국 그냥 팔아버린 기억이 나는데 참 이 친구도 왠지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야, 600W 먹는다고요, 그거? 그 600W는 아니면 한 500W 정도 먹었었어요. 야. 라데온 7의 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거기다 얘는 투펜이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CPU랑 이런 걸 보통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조합을 했었을 때 예상되는 전력 와트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텔 i5나 라이젠 5, 뭐 i7, 라이젠 7, 뭐 i9, 라이젠 9 이렇게 썼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권장 사양의 파워를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5090 같은 경우 기본 이제 1000W가 이제 넘어가네요, 이제. 아니, 뭔 1000W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 정도 급이면은 솔직히 나도 5090은 이제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재밌는 거 알려줘요? 어떤 나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10년 넘은 시스템이잖아요. 예. 브로드웰 EP 기반으로 44코어 88스레드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원래 거기다 라데온 7 두 개를 붙였어가지고 파워 1300W짜리 썼었어. 예. 근데 야 이제는 라이젠 9만 써도 그거랑 동급의 파워를 그냥 써야 돼. 5090 하나 쓰면은. 그렇죠. 단일로 썼을 때. 야 라데온 7 두 개 팔고 3090으로 바꿨을 때 시스템에서 쓰는 파워가 한
800W 선에서 끝나던데 다시 1200W로 원상 복귀면은 1300W짜리 파워 산 거 잘했다고 생각해 나. 근데 이번에 그래도 너무한데 이거. 너무한 거고, 근데 솔직히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새로 조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파워랑 이것저것 그렇죠. 계산하면. 요즘 파워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쓰는 델타 파워 1300W짜리를 한 그때 그 당시 한 30만 원대 중반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30 중반 50 가까이. 와 파워 값으로만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못 사는 거고, 뭐 저희 같은 하층민 같은 사람들은 사도 이건 전기세로 어떻게 감당해? 감당도 못 하고, 야씨 미쳤다 이거. 솔직히 5070급으로 맞추는 게 제일 저희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일단 이렇게 되면은 뭐 전기세가 어쩌니 파워 값이 어쩌니 이걸 떠나서 여름에 더워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이거 뭐 그냥 원룸방에 사는 저 컴퓨터 게임에 미친 우리 친구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지. 요거를 그 옛날에 그거 알아요? 네? 아니 너님 그거 옛날에 내가 그 옛날에 그거 썼잖아. 그 펜티엄 D. 아, 그 얼마나 TDP가 높았으면은 그거 옛날에 TDP가 꽤 높았잖아요. 90W 90 넘었잖아요. 맞죠? 상상하기 싫은 추억이다. 90이 넘었는데 아니 제 친구도 집에도 TDP를 아니 그게 와 나 그 깜짝 놀란 게 얘네 집이 그냥 방인데 단독방인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후끈후끈해. 그래서 야 뭐 보일러 켰냐 했더니 아니야 컴퓨터 켰어요. 근데 뭔데 CPU가 했더니 펜티엄 D야. 하긴 저도 뭐 원룸에서 예전에 살았을 때 그때 이제 게이밍 노트북 그래픽카드 2개 들어간 그 친구를 썼는데 그 친구 덕에 난방 잘했죠. 근데 노트북이나 펜티엄 D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1200W, 뭐 1000W 이거를 일상처럼 부르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아예 생활이 불가능하겠다 여름에는 싶을 것 불가능하고 같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다음으로 미친 파워. 보고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에이수스에서 이제 눈치 빠르게 또 이렇게 계산 제공해주고 아니, 잠깐 있더라고요. 뭐예요? 잠깐 뭐예요? 이거 권장 와트수 1600W 이거 뭐야 이거? 오버클럭 했을 때 여기 오버클럭 온 했을 때 이렇게 얘가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 정도 급의 성능을 쓰고 싶다면은 파워는 이 정도 써야 된다. 야, 이렇게 무서워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오버클럭 하겠나? 이래가지고는 이거 뭐야 방이나 서재나 이런 데는 컴퓨터를 못 두겠는데요. 1600 같으면은 에어컨을 켜도 이거는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그냥 거실 같은 데다가 설치하라는 소리 아닌가? 요거 너무한데요? 서버실에 있는 컴퓨터보다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거는 네. 어지간한 워크스테이션들도 이렇게 전기 먹기 쉽지 않아요? 야 이제 컴퓨터를 이제는 그래서 에이수스에서 미쳤다. 이런 기능이 있다.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5070 사고 싶다. 좀 컴퓨터를 어떻게 맞출 건지 만약에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에이수스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번에 출시된 50 시리즈의 이제 이벤트 탭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별로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GPU 소식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으로 AMD 쪽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라이젠 9 요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CES에서 라이젠 9 9900이랑 9950X3D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스펙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예. 일단은 이제 라이젠 9900이랑 네. 9500X3D 9950X3D죠. 이게 좀 말이 좀 안 나는 게 우리가 네. 그 뭐 983D 이렇게 막 뭐 583D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얘를 995D라고 해야 되나? 995 뭐 983D 그거 이거 좀 애매해. 뭐 아무튼 뭐 저희는 정식 네. 명칭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러는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읽기가 이제 쉽지가 않네요. 보면은 이제 CCD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게임 캐시에 대한 부분,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제 3D V 캐시에 대한 영역에서는 64MB, 그리고 L3는 32MB, L2는 16MB, 그래서 총 144MB의
캐시 메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에 대한 부분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L2, S3만 이렇게 해가지고 16, 16에서 32메가였잖아요. 야, 저 정도 캐시 용량을 가진 CPU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인텔의 HEDT도 아니고 그냥 서버용 그레이드의 CPU들, 뭐 캐스케이드 레이크라든가 그렇죠. 이런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일반 소비자용 CPU가 이렇게 캐시 메모리를 대용량 장착하고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저도 뭐 이게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 다이별로 해가지고 CPU에 그래서 얘가 뭐 한쪽에는 3D V캐시에 대한 내용이 영역이 있고 한쪽에 L2, L3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3D 캐시 중에 일부는 AI 연산에도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990X3D랑 이제 990X3D 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얘네들 16코어 32스레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제 9900X3D 같은 경우는 12코어에 24스레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은 뭐 대략 5.5 이상에 대한 클럭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뭐 캐시 메모리는 거의 140MB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TDP는 이제 좀 더 높지만은 많이 높네요 이제 170W, 120W 이렇게. 네. 아, 물론 이제 코어 수가 다르니까 뭐 어느 정도 TDP의 증가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죠. TDP가 이 정도면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네요. 보통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제가 583D라든지 네. 뭐 5600X 3D, 5600X, 5600G 이런 거 보면은 보통 60W, 90W, 막 120W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한 100W대 초반에 안 그렇죠.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확실히. 아, 엄청난 성능의 격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 클럭의 스위스팟을 저 정도로 맞추려다 보니까 TDP가 올라간 것인지 그거는 좀 이제 실물이 나오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정이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안 나온 거는 엔비디아를 좀 의식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 그래픽 CPU 인데요?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도 있고 인텔 부분도 있고. 아, 그래서 아마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 이제 출시 예정 같은 경우는 Q1 네. 대략적으로 이제 3월 안으로 네. 1분기 이내에 아마 출시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CPU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CPU는 아무래도 성능 관련해서 코멘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하면은 이제 7950X3D랑 네. 이제 이전에 나온 출시한 제품을 비교하게 되면은 전작이랑 경쟁사랑 그렇죠. 비교를 했군요. 보통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기준을 100%를 잡았을 때 이제 각 게임사들마다 이 정도의 스펙의 향상이 있다. 아,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인텔의 이제 285K를 이제 i9 이제 울트라 9이죠 이제 네네. 울트라 9 이제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사양을 난다. 근데 그렇게까지 성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네, 아쉽게도. 그냥 이제 공정 향상 좀 됐고 캐시 좀 늘어났고 뭐 이런 거에 약간 대한 그렇게 보면 이점을 될 좀 것 같아요.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그래서 한 같군요. 10%에서 8%의 성능 향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스레드랑 이제 싱글 스레드 기준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AMD 그래픽 카드 쪽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볼게요. 네. AMD의 새로운 RDNA4 아키텍처 요게 이제 출시가 되는데 요 관련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RDNA 이제 4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이제 뭐 9900이라든지 이런 시리즈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RDNA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AI 성능에 대한 이제 특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나노 공정을 이제 해서 이제 네. 제조가 되어 있고 2세대 AI 가속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레이 트레이싱 가속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세대 디스플레이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이제 훨씬 더 이제 게이밍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노 공정일 건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TSMC의 최신 나노 공정이 3나노미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RDNA4는 4나노로 제조된다고 해요. 좀 아쉽네요. 뭐 근데 아무래도 이제 3나노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CPU 쪽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쪽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납품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에 좀 맞추려고 아마 이렇게 4나노로 좀 한 거 부분이 좀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약간 RDNA4는 절대적인 성능으로
지포스와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좀 약간 가성비 포지션으로 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성비랑요 AI에 좀 약간 중점 맞춘 것 같더라고요. AI 가속. 예, 그래서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좀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AMD 아드레날린 AI라고 해서 이제 자신 있게 내놓은 게 있는데 요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AMD FSR4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기능에 말씀드리면은 얘도 이제 그 약간 머신러닝 기반의 업스케일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이제 AI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 이제 통해서 프레임을 좀 더 향상시키거나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지원하는 게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콜 오브 듀티 이번에 나오는 게임만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후에 이제 AMD랑 기술 제휴를 맺는 회사들이 생긴다고 하면 뭐 어차피 좀더 이제 더 신작들에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작들에만 어차피 지원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AMD 피델리티 뭐 FX니 뭐니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RDNA4 아키텍처 기반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기존의 FSR3나 2 같은 경우는 장점이 꼭 AMD 그래픽 카드가 아니어도 엔비디아나 인텔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좀 범용적인 기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자사의 그것도 최신 세대 GPU에서만 쓸 수 있게끔 제한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위적인 제한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네요. 인위적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왜냐면은 인텔 아크도 나왔잖아요. 경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네도 이제 독점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광고 홍보를 해야죠. 그러면은 자기네 이제 제품에다가 좀 락인을 하겠다 소비자층들을 그렇죠.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뭐 아드레날린 AI에 뭐 챗봇이 추가됐고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랑 문서 요약 질의 응답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기능 안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AMD 뭐 CPU인지 이런 것도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을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거에서 와 이거를 지원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약간 그 드라이버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저도 아이 설마 이거 저기 뭐 지네들 AMD 서버랑 또 통신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픽 카드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뭐 물론 AMD 쪽 서버랑 연결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요구하는 뭐 이미지라든지 뭐 문서 요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에 대한 부분을 그래픽 카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실 DLSS 이런 거는 4에서 뭐 이제 지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걸 설치하면은 뭐 가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거 세팅하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을 지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은 RDNA4의 이제 브랜딩이랑 그 세부 제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라이젠 9000 시리즈랑 네이밍을 좀 맞추도록 8000 시리즈 건너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저로서는 좀 헷갈리게 쉬운 그렇죠. 게 원래 이제 RX 시리즈는 100단위가 보통 이제 그 등급을 나타내는 거였고 그리고 10단위는 보통 그 같은 급 안에서의 미묘한 성능 구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보니까 1000단위는 세대 구분이 맞는데 이제 10단위를 성능 구분용으로 쓰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출시 같은 경우는 Q1 1분기 그러니까 3월 정도 내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우리 예측했던 게 그때도 이제 저번 주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한 대략적으로 $1000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아무래도 근데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냐면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그때 우리 얼마죠? $749였죠. 네. 907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9070 Ti지. 네네. 9070 같은 경우는 $599였고 그러면은 맞출 수가 $1000로 하면은 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절대 때. 안 팔리겠죠. 절대 안 팔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맥시멈 한 $800? 그러니까 $800나 $600, 음. $700 그 정도로 해야지 간신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나노 공정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대를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높이 설정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 원가도 일단 낮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금융이라든가 경제 관련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이슈들이 좀 확정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보이면 그때 가격이 결정하겠다 이런 의도도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과연 이 협력사들 있잖아. 뭐 에이수스라든지 그래픽카드 제조사들 걔네들이 과연 중국에서 생산을 포기할까? 그런 또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군요. 왜냐면은 관세 때리는 이유가 너 이거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였잖아 이랬으니까. 근데 탈중국화를 하려는 추세는 많이 보이긴 해요. 솔직히 뭐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생산을 옮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어요. 루머이긴 합니다만 베트남은 안 가요? 베트남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베트남인데. 네. 그래서 뭐 보면 폭스콘도 미국에 대해서 비위를 맞추려고 폭스콘에도 이제 미국에도 폭스콘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요즘에 생산 공정들이 워낙에 자동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젠 이제 프로세서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Z2 시리즈예요. 네.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UMPC 요 카테고리가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UMPC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약간 들고 다니는 사무용 기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게임 콘솔과 비슷한 형태의 PC로 더 많이 유명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라이젠 프로세서가 많이 사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래서 라이젠 뭐 스팀덱에 들어간 Z1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비슷한 류의 UMPC 기기들에 그렇죠. 많이 들어갔던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후속이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라이젠 Z2 요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핸들링을 위한 이제 CPU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 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번 다음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젠 Z2의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AMD가 좀 더 이제 게이밍 세그먼트에 특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번에 Z1에 이제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네. 이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음,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ROG L이라든지 네. LEX라든지 그리고 레노버 리전 고 그리고 스팀덱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Z2에 대해서 성능 향상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절감했다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 선제적으로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실질 제품 SKU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Z2 익스트림 그리고 Z2, Z2 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두 개는 8코어 16스레드고 밑에 거는 이제 4코어 8스레드로 좀 급이 확실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Z2랑 Z2 익스트림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 크게는 보이진 않는데 그래픽 근데 코어가 좀 차이가 있나 그래픽 보네요. 코어도 차이가 있고요. 얘가 그리고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RDSS에 네, 대한 RDS래 저기 RDNA 네, 죄송해요. RDNA 얘가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3.5 기반이고요. 네. 2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Z2 Go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급을 나눠놨더라고요. 아키텍처에서도 그렇죠. 급이 좀 아키텍처로 나눠서 나뉘는군요. 기준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능뿐만 아니라 좀 그 기능 지원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3.5, 3, 2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부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라이젠 Z2랑 Z2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약간 Z2 익스트림은 좀 태블릿 사이즈의 그런 게이밍 콘솔에 들어갈 것 같고 네. Z2는 일반적인 핸드헬드 콘솔, Z2 고는 좀 더 작은 사이즈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보면은 중국발 네. 뭐 이런 그 원 엑스플레이 뭐 네. 그런 종류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아, 중국계 계열들의 회사나.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이제 2025년 1분기에 등장할 예정이고 가격은 아직 미정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얘들은 이제 TDP가 네. 지금 보니까 15W에서 35W예요. 뭐 Z2 같은 경우는 15에서 30W 뭐 이 정도를 먹고 있는데 그 사실 이 정도 TDP면 사실 낮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옛날에 나왔던 울트라북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TDP가 15W급을 CPU를 주로 썼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열이랑 그리고 그런 발열에 더해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량화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음, 왜냐면은 보통 게이밍 그 핸드헬드 콘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5W에서 7.5W 정도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배터리로 몇 시간씩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15에서 30W급이면은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다 러닝 타임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이제 개발사가 어떻게 이제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근데 AMD 이번에 나온 제품 라이젠 Z2 시리즈에 비하면은 네. 아마 전력을 어떻게든 효율하게 개발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한번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젠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프로세서 관련해서 얘기를 주로 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랑 그런 관련 업계 소식들을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달드릴 소식이 삼성에서 98인치 98형이라고 해야지 국토부에서 뭐라고 택을 안 거시겠죠? 네. 98형 8K 마이크로 올레드 LCD TV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게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 LED TV나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많이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8K 마이크로 LED인데 마이크로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한 TV입니다. LCD TV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 그러면 자발광형 마이크로 LED TV랑 뭔 차이냐 해서 살펴봤으니까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그냥 마이크로 LED 자체가 발광층과 그런 이제 액정층의 역할을 모두 겸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마이크로 LED가 그냥 백라이트 역할만 하고 그 앞에 이제 LCD가 들어가 있어서 걔네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그런 백라이트로 했을 때 일반적인 LCD TV랑 비교해서 뭔 차이가 있냐 해서 보니까 기존에는 보통 이제 미니 LED를 주로 백라이트로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니 LED를 이제 백라이트로 썼을 경우에 로컬 디밍 존들이 좀 더 많아진다, 좀 더 촘촘해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LED는 이제 LED 사이즈가 더 작다 보니까 미니 LED보다도 더 작고 촘촘하게 백라이트를 구성할 수 있어서 로컬 디밍 존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블루밍이 좀 더 눈에 덜 띄게 됐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특이할 만한 게 예전에 이제 미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미니 LED를 백라이트로 썼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고채도 색상을 표현할 때 마이크로 LED랑 다르게 그 미니 LED 같은 경우는 화이트 미니 LED를 주로 쓰다 보니까 고채도 색상을 표현할 때 흰색이 좀 약간 섞인 듯한 미묘하게 물 빠진 듯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백라이트로 사용된 삼성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RGB 백라이트랍니다. 이게 뭔 소리냐? 고채도 색상,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색상을 강하게 구현할 때는 흰색의 백라이트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정록청에 이제 백라이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컬러 볼륨이 이렇게 되면 좀 더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흰색의 백라이트 위에서 LCD가 색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백라이트부터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색상에 맞춰서 백라이트 단계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들뜨는 흰색으로 들뜨는 것 같은 현상이 좀 사라지게 되고 고채도에서도 색상 표현력이 유지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빛의 삼원색 그거를 아예 그냥 색을 다 쏴서 네. 색을 맞춘다 이건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컬러를 결정하는 능력은 다 그 LCD 층에만 그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LCD 감광층의 이 능력이 곧 색상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한계를 좀 극복해 보려고 QD 필름도 붙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마이크로 LED 단에서 RGB 백라이트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거 없이 좀 더 순수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 고채도랑 그 고휘도를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HDR 영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HDR 영상을 표현할 때 이 백라이트가 완전히 흰색이 되어버리면은 아무래도 의도했던 색상의 그 컬러 볼륨을 100% 구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라이트가 아예 RGB 3원색만 딱 표현해준다 그러면은 백라이트 단계에서부터 색상을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HDR 영상에서 고채도의 영상들이 표현이 될 때 색상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나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이 4만 달러 이상이래요. 야, 이거 미쳤네요. 그러면은 지금 환율 기준 한 6천만 원 된다는 소리네요. 거의? 그렇죠. 예전에 제가 환율 물론 1,200원대 후반이었을 때 얘기입니다만 98인치 QD LED 그 TV 가격을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얘는 그거에 한 4-5배는 된다는 얘기니까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런 그 신기술에 적용된 이런 모니터들 있잖아요. 뭐 네네. TV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산업 용도로 많이 쓰이나요?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사는 건가요? 이거 물론 일반인용으로도 팔리긴 할 겁니다. 팔리긴 하는데 아마 주문 생산이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보통은 뭐 상업용 디스플레이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더라도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스위트룸에 일부 물량이 납품되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 스위트룸에 생각해요. 6천만 원짜리 TV를 넣는다고요? 근데 일부 이제 좀 그 급 높은 5성 이상 호텔들은 아, 뭐 시그니에 이런 데 말이죠. 스위트룸이나 이런 데 저런 걸 넣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런 거 약간 인색한 편인데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의외로 그런 거에 좀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 이제 히트가 저희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영상 촬영용 할 때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거는 딱 좋나요? 글쎄요. 부서지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 근데 이런 걸 대형 모니터라든지 이런 신기술 적용된 모니터를 많이 쓴다고는 들었거든요. 업계에서도. 아니요. 저희는 그 저런 종류 TV는 안 쓰고 아예 LED 월을 쓰죠. 아, 월을 쓴다. 네, LED 월을 씁니다. 저희는. 오.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프롬프터용으로 쓰고 그런 거는 보통 아무거나 55인치, 65인치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저런 거는 저희랑은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좀 소비자용인데 좀 이제 비싼 곳들 그런 데 좀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 보통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촬영용 장비 이런 영상 출력용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비싸죠? 그럼요. 얘네들이랑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구나. 24인치, 27인치 LCD가 3천만 원인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런 디스플레이가 물론 좋긴 한데 그냥 기술 과시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것들, 현실적인 가격대 것들이 따로 있긴 한데 중국에서 그런 걸 또 내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요? 네, 다음 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CL에서 미니 LED 기반의 플래그십 TV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로컬 디밍존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14,000개고 그리고 렌즈를 개선했고 백라이트 응답 속도를 좀 향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게 그 응답 속도의 백라이트에 이제 향상이 되면은 고스팅 현상이 좀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개선해서 백라이트 빛이 좀 다른 픽셀로 안 퍼지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블루밍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향상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TCL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화이트 LED 백라이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쓰지 않고 미니 LED인데 얘도 또 RGB LED 백라이트를 썼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 마이크로 LED TV처럼 HDR 영상 재생 시에 고채도 색상의 표현력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HDR 영상 같은 경우는 색역이 어떤 걸 쓰냐면 렉 709가 아니라 BT2020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BT2020이라는 규격이 엄청나게 넓은 색상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디스플레이도 네. 이런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이 4만 달러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중국 회사인데 4만 달러 프리미엄급이라서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지금 삼성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 TV를 4만 달러 정도 내놓겠다 했는데 TCL에서 기술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미니 LED 기반 플래그십 TV를 4만 달러에 내놓는다. 이게 과연 소비자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럼 얘도 미니 LED인가요? 네. 아, 얘 똑같이 미니 LED예요? 네, 미니 LED예요. 삼성 거는 마이크로 LED라고 된 거고 얘는 미니 LED니까 아무래도 로컬 디밍존의 개수라든가 블루밍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TCL 같은 경우는 패널에
똑같이 BOE나 아니면 삼성에서 받아온 건가요? 아마 BOE에서 받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야, 있거든요. 근데 BOE가 많이 올랐네요. 성능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지금 BOE도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업데이트될 내용이 있는데 네. BOE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신기술이 들어간 그런 LCD들을 많이 내놓겠다고 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 그거 외에 미니 LED 기반으로 이제 조금 더 다른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스마트 안경 요거가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에 제목은 제가 조금 잘못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네, TCL에서 이제 마이크로 올레드를 사용한 그런 스마트 안경을 신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니트의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내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2500니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에서 이제 보였을 때는 밝기가 한 200니트에서 한 500니트 내외일 겁니다. 왜냐면 그 이상 되면은 이게 눈에 직방으로 그 밝기를 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눈이 뭐 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2500니트라는 것은 그 마이크로 올레드 엔진에서 나오는 그 밝기를 측정한 값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얘를 이제 광학계를 통해서 분산시켜서 눈에 고르게 균일하게 표현을 해야 될 거니까 실제 눈에 그 느껴지는 밝기는 좀 더 낮긴 할 겁니다. 그래도 2500니트면 굉장히 높은 밝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X3 프로 스마트 글래스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25도의 좁은 디스플레이 화각이에요. 예전에 이런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소니에서 나왔던 HMZ T3 시리즈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시야각이 한 45도 정도였는데 체감상 그냥 일반적인 거실에서 65인치 TV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앱손 제품도 시야각이 한 34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한 뭐 50인치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시야각이 25도다 이러면은 네. 한 4m 거리에서 40인치 TV를 보는 느낌일 텐데 이 정도면은 증강현실을 보는 용도로는 뭐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영상 콘텐츠를 좀 제대로 몰입감 있게 즐기거나 하기에는 시야각이 좀 부족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BOE 아까 잠깐 내용이 나왔었죠. BOE로 넘어가서 그래서 BOE 관련 소식부터 한번 다시 알려드리자면은 BOE가 지금 자동차 디스플레이랑 B2B용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UMPC용 2.5K 120Hz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신규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미니 LED 백라이트 기반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LED 기반 기술들이 성숙해서 얘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제품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랑 B2B용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장 부품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전장 부품이라는 게 결국은 자동차용 부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자동차는 우리가 야외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야외에는 이제 그 태양광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썬팅을 엄청 짙게 하지 않은 이상은 특히 전방 같은 경우는 썬팅하는데 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햇빛이 들어올 때도 이게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밝기가 돼야지만 햇빛이 비춘데도 지지 않고 그 우리가 내용을 식별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밝기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LCD로는 사실은 이게 구현이 힘들어요. 구현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니 LED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니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도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전장 부품으로서는 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랑 B2B용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를 미니 LED 기반으로 출시를 한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서도 좀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면은 이런 미니 LED 디스플레이 채용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UMPC용 2.5K 120Hz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2560 by 1440 120Hz 디스플레이랄 그런 디스플레이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치 수도 아마 7인치도 아니고 한 9인치, 10인치, 11인치 이런 애들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UMPC가 지금 좀 다시 또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13인치까지도 대형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게 12.9인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약간 대형화 제품들에 어울리게끔 약간 그 고사양, 고성능 이런 세그먼트들에 대응하는 용도의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BOE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단지 이제 LCD 기반이긴 하지만 LCD가 워낙에 성숙한 기술이기 때문에 성능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도 단가를 또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 시장을 잠식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UMPC가 요새 들어 이제 많이 팔리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이제 포커스를 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쓸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UMPC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이제 햇빛 밝게 한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도 과연 이제 BOE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가긴 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BOE가 중국 회사잖아요. 네네. 이제 근데 이게 완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이제 중국 회사의 제품을 일부 쓴다고 하면은 관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내수용 물량이 먼저 쓰긴 하겠죠. 내수용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다른 나라는 판매할 수 있겠지만은 유럽 쪽이나 이쪽은 글쎄요, 그거는 좀 장담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개발도상국 쪽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또 이렇게 CES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전해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ES 기간 중에도 물론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CES 직후에도 또 약간 시간을 못 맞춘 기업들이 또 추가적인 소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한번 CES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썰텍의 히트. 네, 구리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